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뇌기능이나 호르몬 변화까지 동반되어진 질병이거든요.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우울증 환자분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하이메보 요원 이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외국 생활하면서 우울증의 병이 발병하는 데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이나 외국에 공부하러 가신 분들 요즘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 환자분은 20대 중반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한 2년이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신나고 기대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장벽이라든지 학업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특히 가족과 친구들이 없는 환경에서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고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것이 가장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면증이나 무기력감이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차별을 견디지 못한 해외 주재원 환자분이셨는데요. 40대 직장인인데 회사의 파견 근무로 유럽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해외 주재원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언어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다고 하고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점점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게 되고, 그래서 점점 술로 마음을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고 이러다 보니 술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알코올 의존증까지 생겨서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부딪히게 되죠. 이렇게 낯선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이 짧으면 한 보름에서 한 달, 길면 한 3개월까지 적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동안에 심리적 부담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 익숙한 우리 문화권에서 멀어지게 되니 정서적인 공허감이 생겨서 향수병이 주로 생긴다고 하죠. 거기에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인관계도 내가 원래 성격대로 하지를 못하고 점점 단절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인종차별이나 취업차별 등 차별과 편견 때문에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민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직업을 찾기가 어렵게 되면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경제적 불안감이 더 내 마음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이 차이가 있으니 마음적인 충격이 많고 더 힘든 생활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우울증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민자들이 겪는 우울증도 똑같이 우울증 증상들을 나타내겠죠. 거기에는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는 과다 수면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식욕도 떨어져서 식욕 부진이 되기도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폭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거기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만 자꾸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어요? 술이나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우울증을 개선하지 못하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이 무력감이 심화되어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비슷하겠지만 특히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 우울증 환자분이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든지 주위 분이 해줄 행동 중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환자분의 경우에 보면 마음적인 상황을 술이나 약물로 기분을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술과 약물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데 주된 우울증의 문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이기 때문에 술과 약물
우울을 경험하다 보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감정 기복이라든지 충동 조절 장애가 유발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우울증 환자분이 사람들과 연락을 차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이 많아지게 되고 인간관계를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더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화돼서 현실과 더 동떨어지고 단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은 모든 이 문제는 나의 마음의 나약함이 아니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하려고 하고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다 보면 우울 증상만 더 악화되어 갑니다. 내 주변인이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우리가 해주고 싶죠, 그죠? 그런데 주변인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는 어떤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야 기운내 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죠. 그 조언이 그 환자분이 느낄 때는 아 나의 의지가 부족해 라고 전달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분은 의지를 내려고 하는데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해서 회복을 잘 못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더 낙담하게 되겠죠. 어떤 분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감만 더 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꾸 활동을 강요하게 돼요. 무리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뭔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고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압박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울증 환자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되어 있고 오히려 힘들어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더 위축감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우울증이 더 악화될 위험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우울증 환자분이 가지는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난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럴 수 있지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가볍게 여기면 이 우울증 환자분은 아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위축된 생활에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이렇듯이 우울증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과 존중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뇌기능이나 호르몬 변화까지 동반되어진 질병이거든요.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우울증 환자분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을 단순한 마음의 감기로 보자 하는 것은 치료를 잘 받아서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울증이 악화되고 이렇다면 분명히 뇌의 기능까지 많은 손상이 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사회적인 고립이 증가돼서 혼자서 생활하게 되겠죠. 우울증이 막 심해지면 사소한 대화조차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와 가족 간의 관계도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혼자 있고 싶고 점차 사람들하고 멀리 있게 되고 싶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외로움과 자존감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체 건강도 악화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갖게 되면 이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만성 대사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거기에 우울증의 증상 중에 불면증이 계속 있다 보면 이 불면증 증상 때문에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면 이 우울 증상을 내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다른 약물을 의존하면서 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우울증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약물 의존 이런 데 더 이 동반 질환으로서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종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자살자의 90% 이상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우울증은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업을 위해서 외국에 갔다가 오신 분들 경우 일단 오시게 되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대인관계 처해진 환경들의 어떤 요소들을 다 평가를 해서 어떤 부정적인 사항이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 평가에 맞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을 하면서 이 정량 뇌파를 찍습니다. 뇌의 기능은
그 정량 뇌파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뇌를 검사를 하면 CT나 MRI 같이 이런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해부학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의 세포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기능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잘 되어 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약화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TMS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TMS 치료는 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뇌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억제를 하는 신경을 강화를 시켜서 스스로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TMS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죠. 우울증 환자분에게도 얘기하지만 치료 과정은 이제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예전에 에디슨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발명은 100% 성공을 한다. 99%가 실패하는 이유는 99% 중간에서 포기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감명 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의학적인 치료,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내가 나을 때까지 저희 치료진과 가족과 같이 협력해서 서서히 꾸준하게 나을 동안 관심을 갖고 환자분을 지지하면서 좋아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힘드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외국 생활에서의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국 생활은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울증과 같이 힘든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할매보이원 이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